교육사님은 연결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올렸는데 소리는 안 난다는 뭐 학생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뒷부분을 그냥 오늘 설명으로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도 안 나간 부분이 브랜드 자산의 강화와 재활성화 이 두 개의 부분이 그 부분하고 챕터하고 글로벌 브랜드 전략하고 챕터가 두 개 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진도를 뺄 건데요. 진도 빼기 전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첫 시간부터 했던 거 브랜드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40분 정도 해서 정리를 칠판에다 제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칠판에다 정리하는 게 쭉 정리가 되면 그러면 뭐 저는 뭐 이번 학기는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써주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브랜드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책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는데 지금 여기 우리 가위에 안 나와. 이거 펜, 마커. That's one. 자, 우리 브랜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을 체계화하는 것은 이 그림이 제일 좋습니다. 즉 말해서 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고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브랜드 자산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느끼는 거라고 소비자가. 그래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느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입장에서 뭘 얘기했냐면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뭐냐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뭐냐를 우리가 정리했어요. 이걸 우리가 커스터머 베이스드 브랜드 에쿼티라고 얘기했고 이걸 우리가 CBBE 얘기를 했네요. 기억나시죠?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브랜드 날리지 브랜드 지식이다 이렇게 있고 소비자의 브랜드 지식이 바로 소비자의 브랜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나오네요. 그럼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소비자의 브랜드 지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브랜드 인지도 어웨어니스라는 거예요. 어웨어니스하고 또 하나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하고 IMHE 이미지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것은 또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임, 영어로는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거죠. recognition하고 recall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자, 우리 브랜드 어웨어니스는 뭐냐면 인지도가 하이, getting high 될수록 좋은 거지.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야 되는 거고, 브랜드 이미지는 파지티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브랜드 어웨어니스,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야 된다 그랬고, 브랜드 이미지는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긍정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favorable, favorable 해야 되고, favorable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trong 해야 되고, unique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해야 된다. 근데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일 그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합, 결합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합, 연상들의 집합, a set of association. 그러니까 연상들의 집합, 연상들이 모여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따라서 우리가 이 연상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가 가능했다. 우리 브랜드 어웨니스를 레코그니션하고 리콜하고 이렇게 나누듯이 브랜드 이미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set of association, 연상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연상들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속성과 관련된 역사, 그 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ttribute죠, attribute. 속성과 관련된 연상이 있고, 그 다음에 편익, benefit, 편익과 관련된 연상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전체와 관련된 연상이 있었다. 속성과 관련된 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제품과 관련 있는 product related, 관련 있는 속성이 있었고 attribute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속성,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product related, product non related to product direct,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속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benefit이 있는데, benefit은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functional한 기능적인 편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symbolic, 상징적인이라는 편익이 있었고, 또 하나는 experience, 경험적인 편익이 있었고,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social, 사회적 편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품과 관련 있는 속성은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하나는 먼저 프로덕트 카테고리, 제품 범주가 있었고요. 프로덕트 카테고리, 제품 범주. 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프로덕트 애트리뷰트, 제품 속성이 있겠죠. 제품 속성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품질, 퀄리티가 있죠. 품질. 근데 이 품질은 가격이 같을 때 더 좋은 품질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품질 가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product related attribute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속성은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게 브랜드 퍼스널리티, 이렇게 브랜드 개성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용자, 유저가 누구냐 이거죠. 유저, 사용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usage 또는 뭐 situation, 사용 상황이죠. 사용, usage, use situation, 사용 상황. 요 situation은 뭐하고도 같아요? 우리가 용도, 용도, 사용 용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이 브랜드를 연산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즐거움이나 기쁨, 경험 뭐 이런 거죠. 기쁨, 경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 펑셔널 하면은 기능적인 건데, 요거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제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젠더로 남성과 여성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지만,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 이렇게도 나눌 수 있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속성을 제품과 관련이 있느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느냐로 나누는 거고, 요건 편익적인 측면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쪽에다 그냥 분류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펑셔널한 베네핏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겠어요? 프로덕트 릴레이티드 애트리뷰트하고 릴레이트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심볼릭한 것은 뭐겠어요? 심볼릭하는 것은 뭔가 유저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누구냐 뭐 이런 것하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1%가 사용하는 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셜은 뭐 즐거움이나 기쁨, 경험 이것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소셜은 여기는 지금 없어. 왜냐면 이때 데이비드 아크가 나왔을 때는 사회적 편익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때는 사회적 편익이 안 나서 1996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브랜드 자산이라는 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물론 데이비드 아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켈러는 뭘 얘기했냐면 피라미드 모형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피라미드 모형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켈러 모형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 결론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맨 위에가 뭐였느냐? 맨 위에가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영어로는 리조넌스라고 얘기했고, 이 리조넌스는 결국 뭐였냐면 우리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충성도가 브랜드 로열티가 생긴 상태고, 브랜드 충성도가 생긴 상태고, 이때는 뭐예요? 브랜드와 내가 릴레이션십, 관계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를 사람처럼 생각해서 내가 그냥 브랜드가 아프면 나도 아파, 내가 아프면 브랜드도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 그래서 이게 릴레이션십이 갖춰진 단계다. 그리고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브랜드 자산 가치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자산이라는 걸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이 소비자에게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갖춰지도록 기업은 노력을 할 거야. 마케팅 활동을 할 거라.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심어주고 싶은 브랜드 이미지를 기업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브랜드 전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했고, 요거는 우리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우리가 도출을 했죠. 그걸 우리가 브랜드 컨셉이라고 얘기했어요. 브랜드 컨셉이 있었고, 이건 좀 구체적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브랜드 구성 요소. 브랜드 구성 요소. 즉 말해서 브랜드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겠어요? 브랜드 네임, 또 심벌, 로고, 슬로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브랜드 구성 요소인데, 이 브랜드 구성 요소를 이 브랜드 컨셉에 기반해서 based on 브랜드 컨셉, 그래서 우리가 constitution of brand, 그래서 브랜드를 구성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예요? 포지셔닝 하는 거지.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결국 우리가 배워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요 기업이 하는 브랜드 마케팅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에서 브랜드 공부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여기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기업에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 여러분이 나중에 브랜드 컨설팅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할 때, 브랜드 컨설팅을 할 때 요걸 하는 거죠. 요걸 이렇게 기업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예요? 브랜드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 네이밍을 하라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기업의 오너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이미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 이미지가 뭔데요? 그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오너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컨설팅은 자기 혼자 브랜드 네이밍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너가 어떤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가를 물어봐가지고 그 이미지를 들은 다음에 그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알았잖아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내가 나중에 브랜드 구성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그러면서 아주 종합적이 아니라 좀 이렇게 축소해서 이 브랜드 컨셉을 뽑아내는 거야. 누가? 마케팅 컨설턴트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컨셉에 기초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랜드 컨설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서 브랜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컨설팅. 근데 브랜드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브랜드를 그냥 만드는 과정에 지나지 않아. 결국 브랜드는 어때야 돼?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그 이미지가 호의적이야. 이 브랜드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 컨설팅이 끝난 게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갖춰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브랜드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 브랜드 자산의 구축 과정이다. 브랜드 자산의 구축 과정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데까지가 뭐란 얘기예요? 브랜드 컨설팅. 이해하시겠죠? 네.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만약에 이런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이 됐으면 그냥 이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된 브랜드를 그냥 놀리면 아깝잖아. 이거 활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의 대표적인 게 뭐라는 얘기야? 브랜드 확장이라는 얘기야. 브랜드 익스텐션. 이해하시겠죠? 브랜드 익스텐션. 요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와중에서 또 뭘 우리가 중간에 뭘 설명을 하나 했냐면, 자,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하기 전에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여기 브랜드 구성 요소는 하나만 보면은 이런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브랜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브랜드 구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첫째는 뭘 가지고 살펴봤어요? 브랜드 제품 매트릭스, 즉 브랜드 프로덕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살펴봤다. 브랜드 제품 매트릭스. 요 브랜드 제품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파악해냈죠. 우리 이렇게 요 그림이 생각이 날 거야. 자, 여기가 제품군 1, 여기 제품군 2, 이렇게 쭉쭉쭉 제품군이 있고, 여기에 브랜드 A, 브랜드 B 이렇게 있으면, 자, 요 브랜드 A를 제품군 A, 제품군 1에서 먼저 사용하다가 제품군 2에다도 새로운 제품에다도 이 이름을 그대로 붙이면 뭐라 그랬어요? 브랜드 확장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뭐고? 브랜드 확장 전략이고, 하나의 제품군 내에 브랜드 A만 쓰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여러 개 내가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라면, 신라면, 블랙라면, 뭐 이런 블랙 신라면 이런 거, 매운맛, 순한 맛 이런 거.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를 우리는 브랜드 제품 매트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뭐를 볼 수가 있냐면 브랜드 하이어라키를 봤다고. 이게 구조. 총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onsist of 4 levels. 4 levels. 보이셨죠? 맨 위에 무슨 명? 기업 이름, 기업명 브랜드가 있어요. 기업명 브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업명 다음에 패밀리 브랜드가 있었잖아. 엄브렐러 브랜드라고 해요. 패밀리 브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별 제품 브랜드, 인디비주얼 브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야? 수식어 브랜드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네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유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 네 가지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유기구조 브랜드 구조를 봤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익스텐션으로 딱 넘어왔단 말이야. 그럼 브랜드 익스텐션에 와가지고는 브랜드 자산의 구축 과정은 요번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 그럼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는 크게 뭘로 나눴어요? 레커그니션과 리콜로 나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이 생각나나 모르겠네. 이 그림이 여기다가 자, 이런 그림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야,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하고 제품 범주 욕구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딱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가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이런 제품이 좀 필요해. 그런데 그 제품에 어떤 브랜드가 있지 하고 떠올려 봤더니 떠오르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가 회상되면 여기 인지도는 회상 아니면 제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뭐였고 이게? 회상이었고. 그죠? 회상이었고 브랜드를 먼저 알아보고 그 제품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제인이었죠. 이걸 우리는 impulse buying이라고 얘기해요. 충동 구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뭐예요? 제인, recognition. 그래서 여기 리콜은 하나밖에 없지만 recognition은 3개가 있었던 거예요. 3개가. 순수한 의미의 recognition이 있고요. 요 두 가지 recognition, 또 하나의 recognition은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브랜드 인지도가 생기는 제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생겨가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생긴 다음에 다시 또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이런 브랜드 제인이 두 가지가 더 있었어. 요거는 뭐냐면 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가 아파. 이가. 그래서
내가 잇몸이 아파. 잇몸 치료제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인사돌이 생각이 났어. 그럼 그건 뭐냐요? 회상이잖아. 잇몸 치료제가 필요해. 그런데 잇몸 치료제에 뭐가 있어? 인사돌이 있어. 그러면 리콜인데 매장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야? 뭐가 있어? 이가탄이 있어. 이가탄.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인사도를 사면 요거고, 인사도를 사면 인사도를 떠올려가지고 인사도를 산 거잖아. 요거는 인사도를 떠올렸는데 가서 이가탄을 산 경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가가지고 브랜드 이가탄을 알아본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요건 회상이 아니야. 거기 가서 알아본 거지. 그래서 이것도 레커그니션. 여기는 뭐에 의해서 유발된? 브랜드 회상에 의해서 유발된 레커그니션. 그러니까 회상된 것하고 마켓에 가서 산 것하고 같은 경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레커그니션이 3개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1, 2, 3가 있었어요. 레커그니션은 리콜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레커그니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여러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콜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다. 이해하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리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품 범주 욕구가 먼저 생기고 이게 그 범주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 때 이게 떠올라야 되잖아. 리콜은.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제품 범주에 대한 욕구와 브랜드를 같이 묶어서 광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범주 욕구가 생겼을 때 그 브랜드가 따라서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이해하시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레커그니션은 매장에 가서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브랜드명을 또는 브랜드 심벌 같은 경우를 패키지 같은 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정확하게 브랜드 네이밍이 어떤 건지 몰라도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각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브랜드 인지도를 그렇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지.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업은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 브랜드 수명주기를 떠올려야 돼. 제품 수명주기라는 게 있고 브랜드 수명주기라는 게 있다. 제품 수명주기는 4단계 뭐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브랜드 수명주기는 도입기하고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에 해당하는 정교화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꺾어지지 않고 바로 더 높여가는 강화기, 이렇게 3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 3단계에 따라서 내가 어떤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또 브랜드 이미지는 연상들의 결합이고 연상에서 어느 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베니핏에다 초점을 맞춰서 브랜드 편익이 펑셔널 편익일 때, 즉 말해서 기능적 편익일 때 도입기에 어떻게 해야 돼? 정교하기에 어떻게 해야 돼? 강화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얘기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상징적 컨셉일 때 도입기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정교하기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강화기 때 어떻게 해야 돼? 또 경험적 편익일 때 도입기 때 어떻게 하고 정교하기 때 어떻게 하고 강화기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다. 근데 우리가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강화기 때는 뭘 하는 거였어요? 3가지 다 공통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랜드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했지. 브랜드 확장을 하는 거야. 강화기 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한 표정. 그러면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거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을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서 느끼시라고. 한 번 더. 자꾸 반복하다 보면 돼요. 반복하다 보면.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랜드 익스텐션. 자, 브랜드 자산이 이렇게 구축이 됐으면 브랜드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 활용하면 여러분이 요 그림을 또 이렇게 떠올리라고 했어. 어떤 그림을 떠올리라고 얘기했냐면, 요 그림을 떠올리죠. 브랜드 익스텐션 그러면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여기다가 기존의 제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존 제품을 판매하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었을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내놨단 말이야. 신제품. 근데 이때 신제품은 다른 신제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확장 제품, 익스텐션 프로덕트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확장 제품이 이렇게 있고, 요 신제품에다가 요 브랜드를 어쩌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 그게 브랜드 익스텐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브랜드 익스텐션은 여러분이 몇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 5가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브랜드 익스텐션을 하려면 이 브랜드가, 기존에 있는 브랜드가 뭐 해야 돼? 브랜드 자산 가치가 이미 구축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활용할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첫 번째.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브랜드 익스텐션의 전제 조건이었지. 브랜드 확장의 전제 조건. 그래서 브랜드 확장을 하려면 브랜드 자산이 구축돼 있어야 되는 거고, 브랜드 자산이 구축돼 있는 이런 전제를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에다가 내가 이름을 붙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 신제품 부분에서는 뭘 생각했냐면, 내가 새로운 제품 시장, 즉 신시장에 내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즉 말해서 신제품을 내가 도입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브랜드 확장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는 안 하지만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달라고 하는 게 있었지. 뭐냐면 엔소프의 제품 시장 그리드, 확장 그리드, 익스텐션 그리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장하고 제품하고 해가지고 시장,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그지스트, 기존의 시장, 이그지스트 마켓, 그 다음에 뉴 마켓, 그 다음에 여기는 existing product, 여기는 new product. 이렇게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기존의 시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고? Market penetration strategy. 왜요?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new 마켓에 들어가면 제품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은 달라졌으니까 마켓 디벨롭먼트 스트레이트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나시죠? 그다음 여기는 기존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기존의 시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새로운 제품 개발 전략. 그래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스트레이트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뉴 프로덕트를 가지고 뉴 마켓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각화 전략,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했어. 엔소프가 얘기했던 이거 경영 지도사 문제의 단골 1차든 2차든 아주 단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브랜드 확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기존의 제품과 또는 요 브랜드와 기존의 브랜드와 신제품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즉 기존 제품의 특징, 기존 브랜드의 특정 이미지가 확장 제품에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적합성, 핏 이렇게 얘기했네요. 핏, 적합성. 근데 이 적합성은 뭐하고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 유사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책에는 나와 있지만
유사성과 적합성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해야 되지 시밀레리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브랜드 익스텐션에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랬어? 네 번째 혹시나 하고 물어봅니다. 안 떠올릴 줄 알지만 네 번째는 뭐였어요? 요 확장 제품이 성공하게 되면 기존의 제품의 브랜드 자산 가치를 더 높여주지만 실패하면 기존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피드백 이펙트가 발생하는데 이 피드백 이펙트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파지티브면 괜찮은데 네거티브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다섯 번째는 뭘까? 여기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브랜드 익스텐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광고를 할 때 뭘 광고하는 거야? 신제품을 광고하는 거예요. 신제품 광고. 근데 이 신제품의 이름을 어떤 걸 붙여놓은 거야? 기존의 브랜드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요 확장 제품을 광고할 때 광고 시에 확장 제품을 광고할 때 우리가 광고 전략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모 브랜드, 요거 우리가 페어런트 브랜드라고 얘기했죠. 모 브랜드를 강조하는 emphasize on parent brand.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related advertising, 관련성 광고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 익스텐션 프로덕트에다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익스텐션 프로덕트에다 포커싱을 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정교화 광고라고 얘기해요. 정교화 광고.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확장 제품을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장 제품을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광고를 해야 돼? 관련성 광고를 해야 돼? 아니면은 정교화 광고를 해야 돼? 정교화 광고를 해야 되지. 확장 제품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장 제품, 확장 광고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정교화 광고가 더 효과적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모 브랜드를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야? 관련성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다입니다. 딱 45분 걸렸어. 아까 우리 출석 시간 빼면 45분.